안녕하세요. 아재책톡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책으로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윌리엄 스툭이라는 미국의 외교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스툭 교수는 조지아대 교수이고 한국전쟁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사라는 게 사료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전쟁과 관련된 역사는 정부의 비밀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이 책의 특징은 20세기 말 동구권 몰락 이후에 대거 공개된 소련과 중국의 정부 문서들을 분석해서 한국전쟁을 재조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을 토대로 왜 38선이 분단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이 미국에 항복 통보를 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자리를 보전해 준다면 항복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전해온 것인데요. 당시 미국 사령부에서는 이게 의외로 빠른 항복이라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의 공식 항복 선언은 8월 15일에 했지만 며칠 미리 미국에 통보한 것이죠. 이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육군 작전본부에 조지 링컨이라는 육군 준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반도에 38선을 그은 장본인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에서 진군해 오는데 아직 미국은 일본에 상륙도 못한 상황에서 이 양쪽 군대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던 삼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제 새벽 2시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링컨 준장 보고 급하게 경계선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링컨 준장이 수화기를 이렇게 이제 든 채로 벽에 걸려있는 지도를 이렇게 딱 보는데 한반도 허리 부분에 38선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이걸로 정할까? 그리고 이제 자기 부하들인 찰스 본 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을 불러 모읍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나? 30분 여유를 줄게. 본 스틸과 러스크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작은 지도를 잠깐 본 다음에 링컨 준장한테 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38선 외에도 다른 대안도 고려했어요. 북위 40도선으로 이렇게 이제 압록강 신의주에서 쭉 그어지는 선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련이 안 받을 것 같다 해서 38선으로 다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38선은 이제 8월 15일 아침에 백악관에 제출되었는데요. 이게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하기 겨우 몇 시간 전이었다고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38선안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모스크바의 스탈린에게도 전달했고요. 스탈린도 바로 답을 보냈어요. 오케이. 이후에 소련군은 신속하게 38선 이북을 점령했지만 미군은 9월 8일이나 되어서야 한국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왜 한반도 분할을 택했을까요? 38선 분할이 곧 한국의 분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패망 이후에 이 동북아에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소련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일단 봉쇄 차원에서 임시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19세기 말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이 마침내 태평양에 이르게 되었죠. 러시아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한테 지면서 일본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60년 동안 일본은 동북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또 2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승전국에 점령이 되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힘이 너무 없었어요. 소련은 이러한 힘의 공백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은 자기가 그 공백을 가능한 많이 채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하한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동아시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미국은 중국이 일본을 몰아낸 후에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달성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국민당 정부가 너무 비리비리해. 중국이 분단될 것 같아. 중국이 이제 허수아비가 되면은 소련이 아무런 견제 없이 동북아 패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게 뻔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다급해졌습니다. 원래 19세기부터 미국은 러시아를 좀 과대평가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마한이나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한 거대한 세력의 팽창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일본 제국주의가 소련의 팽창을 막는 힘의 균형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30만 명의 지상군을 파병하고 3만 7천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까지 한국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제 질서의 냉혹한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튼 미국은 처음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소련과 되도록 대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서 신탁 통치를 제안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적당히 잘 타협해보자는 거죠. 신탁 통치는 한국인들에게 당연히 인기가 없었죠. 장난하나, 독립을 했으면 나라를 세워야지 무슨 신탁 통치고. 아시다시피 신탁 통치를 계기로 한국 내 좌우파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분단이 내부적으로 고착화 되었습니다만, 얘기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입장은 이랬어요. 소련이 동북아에 영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또 한국을 소련에 내줄 생각도 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련과 전쟁까지 하면서 한반도에서 대립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동북아에서 부동항을 찾아야 한다는 전략적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도 만주를 내놓으라느니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밀려서 만주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틈을 타서 나중에 이제 소련이 대련의 여순항을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이 항구와 소련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를 놓자는 조약도 맺었습니다. 나중에 모택동이 이 조약을 엎어버리긴 했지만요. 소련이 이제 1945년 8월 9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이제 만주에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청진항과 원산항을 점령하라, 확보하라, 이런 명령이 소련군에 하달됩니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이미 소련군은 청진항으로부터 50마일 거리의 동해상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항에 대한 소련의 탐욕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련은 미국이 제안한 38선 분할안을 덥석 받았을까요? 당시 미군은 한국으로부터 이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었는데도요. 스탈린의 반응에 미국인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탈린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일본 침공을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대기해 놓은 상태였고요. 원자 폭탄도 갖고 있었어요. 여차하면은 한반도로 치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병력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비록 한반도에 먼저 군대를 보냈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한반도에는 아직 일본군이 9개 사단이 남아 있었고 소련군은 겨우 2개의 사단뿐이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한반도를 다 먹기 위해서는 이 잔존한 일본군과 싸우는 것도 위험 부담이 컸던 것이죠. 일본 제국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주와 북한에 강력한 그 공업단지를 건설했는데요. 사실 알짜는 38선 이북에 다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남한까지 다 먹을 이유는 스탈린에게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스탈린은 모험을 하지 않았고 안전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일본 점령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고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추가적인 진군을 봉쇄하는 데 만족했기 때문에 그 38선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일열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1947년 3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연설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무장한 소수민족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자유국민들을 지지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트루먼 독트린은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가야 할 길을 정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위시한 공산 진영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미 대륙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의 존립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당시에 거론된 나라들이 정정이 불안하고 기초가 매우 취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터키,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대차게 선언을 했지만 현실은 또 달랐죠. 일단 돈이 많이 들어.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지만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전쟁도 끝났는데 이런 대외 정책이
일종의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면서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미 중과세에 시달리는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또 과중한 대외 지출로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1948년에 의회는 원조 기금에서 4,500만 달러를 삭감했고 7만 명이 넘는 군 인력도 감축했습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서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이었죠. 당연히 한국은 원조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중요하고 한국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방부는 한국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 군부에서는 한반도를 소련이 다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그 우월한 공군력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힘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한국 편은 국무부밖에 없었고 그 전쟁 발발 이전에 한국은 미국의 관심 리스트 중에서 맨 밑바닥에 있었다고 합니다. 38선이라는 게 그 위도상의 선일 뿐이라서 지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미국의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38선은 75개의 하천과 12개의 강을 거치고 많은 산맥을 지나고 181개의 마찻길과 104개의 시골길, 15개의 지방도로와 8개의 양호한 신장로, 6개의 남북철로를 가로질렀다라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으로서 의미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전에도 그 38선을 전후로 해서 격렬한 교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특 교수에 따르면 남북한에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과 김일성은 둘 다 그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 자신의 통치 아래 남북한을 통일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럴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우위를 보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점이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